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김창입니다. 오늘은 역세권이 무엇이고 또 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투자하게 되면 야, 내 땅이 환지가 돼서 정말 좋아.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나 투자 잘못했어. 왜? 그러면 내 땅 수용돼서 얼마 안 나왔어. 뭐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가 어떤 부분인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 투자할 때는. 그리고 역세권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역세권은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만 바람직한 투자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시행 전과 이제 시행 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시행 전은 이게 원형지 땅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D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삐뚤삐뚤한 내 토지 면적 그리고 도로도 삐뚤삐뚤한 이런 토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도로도 만들고 내 토지를 이렇게 딱 택지로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신 이렇게 삐뚤삐뚤한 이런 전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딱 도로도 정확하게 반듯하게 내고 여기 상하수도 묻고 전기도 들어와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 그래서 D라는 토지가 100평이면 100평을 다 여기 D를 주지 않고요. 한 50평 정도 주겠다. 또 더 많이 감보하면은 뭐 한 30평 주겠다. 뭐 40평 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면적이 줄어들지만 가치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더 수익을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는 이제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D를 받았지만 이렇게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가 있어. 이것을 이제 과소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를. 이 과소토지를 면적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ABC 너희들은 여기 ABC 한 필지에다가 너희들이 지분으로 투자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필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시행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지되는 이 개발 면적에 전체적으로 도로 내야 되고 상하수도 묻고 요 채비지 들어가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관공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권리 면적이라는 것이 뭐냐? 감보하고 받는 토지의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D가 100평이면 이거 감보해 가지고 50평 받았다. 그러면 그 50평 받는 면적이 그게 바로 권리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틀릴 수 있고 종전 땅보다 작은 땅으로 돌려받게 된다. 네. 내가 D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평을 다 D의 100평을 받지 못한다. 네. 그리고 위치도 원래 제자리 원칙 환지가 이제 원칙이지만 꼭 제자리에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쪽에 이렇게 돌려주는데 위치도 약간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 땅보다 평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채비지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 개발 면적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공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비지 하면은 이제 공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을 따로 빼놔서 매각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도 이용 이 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량만큼의 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 부지라든지 뭐 관공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채비지, 공원, 뭐 관공서 나머지 있는 토지를 바로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 종전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꿔준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다. 대신 땅의 평수는 줄어든다. 그렇지만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이 뭐냐? 자, 역세권이 딱 보시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버스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철도 시대가 됐거든요. 예. 철도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보시면 철도역과 그 주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세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예, 500m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래요. 자, 이게 철도라 그러면, 요거 지상철 개념입니다. 지상철. 철도라 그러면, 지상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철 부지에 속하는 게 뭐냐면, 광장과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200m 정도는 전철 역사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광장과 주차장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딱 200m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거의 이 정도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역세권은 500m, 간접 역세권은 한 1.500m, 1.5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투자한다면 전철부 투자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직접 역세권 요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는데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근데 이렇게 찾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 부지가 딱 관부에 딱 찍히게 되면 지가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잡고 설계하고 뭐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뭐 개발 고시가 되고 역사가 착공 들어간다. 그럼 계속 그 순간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건축과 비슷합니다. 예, 재건축과 비슷한 그런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개발 방식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입안 기간이 이제 15에서 20년. 이건 뭐 철도 부분인데 전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요즘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입안이 진행해서 결정이 되면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신중하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입안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입안이 결정이 돼서 딱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철도 건설 확정 발표가 된다면 관부에 게재가 됩니다. 이때 관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몇 번지 일대에 무슨 역사 들어간다 이렇게 딱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과 또 역사 막 공사할 때 투자하는 분들과 가격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이렇게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원형지 모습이죠. 예, 전답임야, 뭐 과수원 뭐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렇게 이제 원형지로 모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택지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가 완성이 돼서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됐죠.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가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에서부터 도시 완성대까지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땅값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지 토지 가격과 공사 진행 도시 완성됐을 때 이 토지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의 모습과 밑에 이제 사진은 이제 같은 부분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죠. 자, 원형지 모습, 좌측 그림.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 모습이죠. 도로도 삐뚤하고 내 땅 모양도 삐뚤삐뚤한데 도로도 반듯하게 내 토지 면적도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제 환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지 토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만든 대지로 바꿔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대신 네가 개발 부담금은 땅으로 내라. 그래서 감보해서 면적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병점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병점역 개발 전과 이제 개발 후 모습인데, 자, 여기 개발 전 모습에 요 원형지 토지,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여기다 전인가 답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병점역 쪽에. 요게 이제 원형지 토지죠. 이 토지가 지금 원형지 전답 임야였었는데, 요렇게, 택지화 만들어진 거죠. 개발이 돼서 전답 임야를 다 상하수도 묻고 도로 내고 이렇게 해서 택지로 만들어서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바로 대지, 상업지, 주거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원형지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여긴 도로가 없었고 여기 원형지 쪽에 그리고 여기에 뭐 광장 이런 게 없는데 여기는 도로도 내야 되고 상하수도 묻고 이렇게 해서 딱딱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개발부담금만큼 네가 땅으로 줘라. 그래서 100평이면 뭐 50평 주고 뭐 한 뭐 60평 받아가고 뭐 40평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상업지 같은 경우는 뭐 80% 간부해서 뭐 20% 받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지는 거죠. 평생 전답으로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로 바뀌는 땅으로 준다 그러면 개발에 찬성하지 않을 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수는 줄었지만 신분 상승이 됐다. 가치는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역세권 개발 구역은 뭐냐? 용어를 한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예. 개발 구역이죠. 요즘에 이제 개발 구역 정해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평택 역사, 평택에 보시면 안중 역사 들어가는데 그 역세권도 이제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구역이 뭔지 용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9조 면적시 환지 기준 등에 보시면 여기 2번이 있습니다. 자,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예. 내 땅이 100평이면 100평 정도에서 50평을 가져가지만 그 50평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보통적인 이제 논리지만 다만이 있네요. 해당 환지 계획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개발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다.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50%인데 인정이 되면은 한 60%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지 계획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 이상도 초과해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보 그러면 뭐 50% 간보한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상 한 50% 간보해서 50% 받는데 뭐 준주거 이런 경우는 뭐 한 60% 간보해가지고 40평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는 뭐 70, 80% 간부해서 뭐 20에서 30평 정도 환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판교 중심 상업용지 최고 9,218만원 낙찰. 자, 이게 이제 수용 개발된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역세권 중심 상업용지가 평당 최고 9,218만원에 분양됐다. 정말 높은 거거든요. 이것도 서울도 아닌 이제 판교인데요. 이것도 이제 2007년도 얘기입니다. 경쟁 입찰한 결과 최고가는 9,218만 원 낙찰됐다. 공급 예정 가격 3,488만 원에 1.92배, 거의 2배죠. 근데 이 조성 원가가 평당 558만 원입니다. 조성 원가에 비해 12배에 이르는 금액인 거죠. 얼마나 이게 높은 금액입니까? 12배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토지공사에서 558만 원짜리 토지를 샀어요. 너 여기 잘 살고 계셨지만 이 땅은 우리 진행을 할 거니까 558만 원에 보상해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그래서 558만 원 주고 현금 청산하고 이 토지를 다 토지공사에서 이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죠. 자, 원가 558만 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개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도로 내고 상하수도 묻고 뭐 이때 뭐 관공서 만들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를 하죠. 그렇게 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공급 예정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공급 예정가가 나와 있죠. 그죠? 3488. 그래서 공급 예정 3,488만 원을 예정 가격으로 딱 지정을 했는데 이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수요자가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는 뭐 4천 쓸 수도 있고 5천 쓸 수도 있는데 9,218만 원을 쓴 거예요.
9,218만 원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높은 최고 입찰가가 이 사람이 낙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3,488만 원이지만 거의 2배 가까운 가량 가격이 높은 9,218만 원에 낙찰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730만 원의 추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누가? 한국토지공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큼 많은 수익을 내겠습니까? 부자는 토지공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용 개념일 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환지 개념이다 그러면, 예, 내 땅이 원가가 558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빌려달라. 내가 개발 행위 해가지고 너한테 다시 돌려주겠다. 예. 그래서 개발합니다. 빌려가가지고. 그래서 공급 예정 가격 3,480만 원인데 필요한 수요자가 9,218만 원에 샀어요. 그럼 이 필요한 수요자가 샀다고 하기 전에 살 때 매입하기 전에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구냐? 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과 환지 부분은 차이가 바로 그렇다. 수용은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환지 개발은요, 지주 내 소유자가 수익을 보는 그런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은 환지 수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환지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전과 후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것은 이제 환지 개발인데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겁니다. 예. 원 소유자가 있는 원형지 토지 소유자한테 현금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좀 빌려달라. 대신 이걸 택지로 만들어서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로 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의 화양지구처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환지 개발로 진행이 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환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빌려서 개발해가지고 원형지 토지 전답 임야를 대지로 바꿔주는 이런 도시개발의 환지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개발은 원형지 토지를 현금 청산해서 현금 주고 나가. 그리고 이걸 딱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있는 영상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시흥, 광명, 보금자리 같이 이렇게 현금 청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아까 판교 중심 상업용지 최고 9,218만 낙찰됐다. 누가 이익을 보느냐? 공기업이 이익을 봅니다. 한국토지공사, 뭐 LH,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용 개발은 개발 업체에서 수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 판교 중심 상업용지 9,218만 원에 누군가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은 땅 주인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 이 환지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형지 종전 토지를 대지로 바꿔주겠다 이 부분이 환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부담금 공사 진행하고 상하수도 묻고 도로 내고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개발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네가 땅으로 좀 내라 이렇게 해서 땅 전체적인 면적에서 감보하고 나중에 이제 대지로 주는데 평수는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환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네 개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형지 개발되기 전입니다. 요거 이제 화양지구인데 평택에 있는 요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화양지구 요 에어리어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이제 화양지구 면적인데 원형지 모습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면적. 그리고 면적 여기는 화양지구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2번은. 1번은 원형지고 2번은 용도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내 땅이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공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그렇게 내 땅이 용도가 이렇게 바뀌는 구역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땅이 따르면 내 땅이 상업지로 받는 거예요. 여기 따르면은 주거지로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 변경돼서 요 모양 그대로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평택 안중역에 있는 여기 이제 송담지구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택지로 만들어서 도로 내고 상하수도 묻고 전기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뭐 공원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택지를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이 들어와서 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은 이렇게 1, 2, 3, 4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투자는요, 요 네 가지 형태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를 여기서 1, 2, 3, 4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자, 1번 투자는 원형지, 2번은 원형지에서 용도가 바뀌어서 내 땅이 상업지가 됐다, 주거지가 됐다, 준주거가 됐다,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 있는 토지입니다. 네. 근데 지목은 바뀌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택지, 내가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변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곳을 내가 그 건물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원형지, 여기에 지분 200만 원을 평당 200만 원짜리 50평을 샀다. 그럼 1억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용도가 미확정됐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싸죠. 200만 원. 여기는 똑같은 지분 투자 50평이지만은 200만 원 살 수가 없죠. 벌써 진행이 됐고 용도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가격으로 또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투자가 된다면요. 보통 똑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500만 원이면 2억 5천 들어가야 됩니다. 용도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택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면 뭐냐면 100평 정도가 되면요. 단필지 같은 경우에 뭐 50평이든 100평이든 평당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주거 같은 경우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100평을 매입하려면 13억 주셔야 됩니다. 그럼 50평을 매입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 7억 정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1억, 2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을 내가 어떻게 돼요? 7억, 13억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완성이 되면 여기에 이제 100평을 매입한다 그러면 건축 완료되어 있는 땅이 건물이잖아요. 그 평당 5천만 원, 50억 정도를 줘야만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1, 2, 3, 4의 다 형태에 포함이 되는데 토지 투자는 거의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은 도시가 완성이 됐으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실수요자고요. 3번은 내가 건축하는 이제 행위를 여기서 하는 거죠. 땅을 사서 내가 건축하겠다. 이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도 변경되어 있으니까 내 땅은 이제 상업지로 나중에 환지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부분. 원형지는 여기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1번에 투자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22년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역사 부분에 역세권에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지상철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차장 광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 에어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에어리어 쳐져 있는 곳이 뭐냐면요. 지상철입니다. 예. 지방에 내려가는 이제 철도가 전철이 다 보면 지하철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지상철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도 많이 들죠. 지하철로 하면은. 그리고 공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철로 해서 전철을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철 역사 앞에는 반드시 주차장과 광장이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 이천역도 주차장 광장이 나왔죠. 지상철이니까. 세종대왕역도 주차장 광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게 다 전철 부지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광장 부분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주차장 광장 들어가는데 역사 부지가 딱 여기니까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초역세권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닙니다. 다 무조건 수용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광장 들어가는 부지를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이제 철도인데 여기 이제 부천역입니다. 자, 지상에 이제 역사가 들어왔지만 여긴 도심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차장 빼고 광장 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넓은 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 광장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뭐 광장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철도 도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도심철도인데 지하철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돼요? 지하철에서 지하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출구로 나오면 바로 상권이죠. 예, 주차장 광장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철과 그 다음에 도심 속 지상철, 도심 속 철도, 지하철이 다 형태가 다르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건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돼서 이제 개발되는 모습이고요. 경기 광주역, 세종대왕릉역, 곤지암역, 여주역입니다. 자, 경강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 기존 여기 광주역의 도심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철은 이 도심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 전철 역세권은요, 기존 도심에서 다 비도시 지역을 다 뺍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비도시 지역에 전철 역세권을 둬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스피드 있게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전철 역세권을 진행하고 전철을 놓는 겁니다. 자, 도심이 있는데 도심이 벗어나서 전철 역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철역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위쪽이니까, 그리고 이 왼쪽이니까 이 동선에 맞게 개발 방향도 이 동선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도시로 가는 방향, 동선에 맞게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세종대왕릉역도 이렇게 도심이 있는데 전철 역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집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동선이에요. 이 도심에서 내가 역을 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동선이거든요. 그럼 그 동선에 맞는 여기에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노란선 부분은 뭐냐면은 주차장과 광장 부분이죠. 여기 피해서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곤지암역도 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역사가 들어갔고 여기에 도심 피해서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주역도 여기 도심이 있지만 도심을 피해서 이렇게 역사가 들어갔고 도심에서 역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여기에서 도심을 가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동선이죠. 근데 여기는 양방향으로 다 개발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반경 개발,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심 방향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 이게 동선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발 전 모습과 개발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평택의 안중에 있는 송담지구 예를 드는 건데요. 자, 이렇게 땅을 내가 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되기 전의 모습을. 그래서 이 토지가 평당 100만 원에 2억 주고 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이제 환지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모습이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내 땅은 여기 면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발돼서 도로도 놓고 이렇게 택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원형지에서 이렇게 도로 내고 택지 만들어서 줬다면 200평을 다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평만 주겠다. 근데 이렇게 면적을 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택지를 만들어 주니까 네 땅 200평은 대신 여기 3번지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여기 100평에다가 주겠다. 대신 이 땅은 지금 평당 1300만 원이니까 13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내 땅 2억짜리가 13억짜리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죠. 13억을 주고 사야 되는 땅을 나는 200만 원에 옛날에 사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개발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투자할 때는 정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뉴스, 경제, 건설, 부동산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인구 유입, 기업, 산업단지, 철도, 항만, 항공, 관공서, 대학교, 관광지 들어가는 곳, 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이런 도로에서부터 관광지 들어가는 곳을 찾아서 그 인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반드시 그 주변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원칙, 일단 지역을 찾아가세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 예, 그리고 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기업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유입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찾아가고 입지 보시고 용도 보시고 타이밍까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투자 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이 기간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답사 가셔서 듣고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내 자금력을 가지고 결정권은 나거든요. 근데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 내 돈을 소중한 돈을 이걸 이제 투자하는데 기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기간을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이제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세종대왕릉역인데요. 도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역사가 이렇게 들어갔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 광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차장 광장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붙고 네. 자, 이렇게 여기 역사가 들어온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이렇게 역사가 들어오고 전철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전철 들어오기 전에 막 이렇게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투자했어요. 근데 투자했는데 여기 기존 도심이고 여기가 역사거든요. 여기가. 근데 전철 역세권은 도심과 역 주변에 중간에 이렇게 역사가 들어왔 역세권이 개발 들어왔어요. 확정이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바람직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좋게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 뒤쪽은 주거지고 이 앞쪽은 상업지인데 상업지 투자한 사람은 정말 잘 투자한 거죠. 여기는 주거지입니다. 그래도 이 에어리어 안에 들어갔다. 환지 개발이니까요. 근데 아깝게 여기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째지는 거죠. 아이가 확 웃네요. 네. 너무 귀엽네요. 뭐 여기 들어가면은 뭐 최고의 뭐 환상이죠.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벗어난 땅,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여기서 가깝고 도심 쪽에 들어갔지만 여기 역세권 개발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미치는 겁니다. 머리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사 뒤편입니다. 여기가 도심이 앞으로 인구가 계속 들어와서 커진다, 크게. 그러면 반경 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여긴 도심이 커지지 않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뒤쪽까지 개발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뒤쪽은 어떻게 돼요? 역세권에서 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허무한 거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조금 아쉽고 눈을 개심치레 뜨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요 뒤쪽에 이런 데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도로가 있거든요. 역과 도심과 도로가 딱 막혀 있는데 그 뒤에 또 땅을 산다? 이 뒤에 또 도시가 개발된다? 도시가 얼마나 많이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런 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환장하는 거죠. 눈물 납니다. 계속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슬픔에 젖어서 계속 시간만 지나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럴 땐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은 이제 평택에 있는 안중 역세권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여기도 이제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막 투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투자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역사가 투자했는데 역사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전철 역사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도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범위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묶은 158만 평이 이렇게 에어리어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158만 평이 다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발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노란 선이 다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바람직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에 이 역사는 지상철이에요. 그러면 지상철은 주차장과 광장이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역사가 안중 역사인데 주차장 광장이 나옵니다. 여기. 이 땅도 다 전철 부지예요. 다 수용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 역사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땅,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땅도 이건 어떻게 돼? 너무 가까운데 초역세권이라고 투자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건 무조건 수용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투자는 이 역에서 도시로 가는 이 방향이죠. 도시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동선이거든요. 이 동선에 맞게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처다. 예. 이곳은 앞으로 상권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뒤쪽도 이렇게 도로가 나와서 이 일대도 여기도 바람직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면적의 이게 반경 개발이니까 이 뒤쪽도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런데 역세권에서는 떨어졌지만 예, 그 인근에 뭐 터미널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투자가 잘 된 겁니다.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역세권이고 그리고 예, 여기에 이제 세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터미널 인근이기 때문에 이 일대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예. 대신 얼마만큼 내가 싸게 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된 거라 생각 들고요. 잘못된 투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농림지거든요. 이 땅이 개발 범위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게 농림지 절대 농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행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역세권 범위가 더 늘어나서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을 할 때 투자 부분은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역에서 도시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역에서 500m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역에서 여기까지는 한 2.5km 떨어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일대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역세권에도 포함도 안 되고 개발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또 절대 농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토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지분을 투자했다.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토지면은 지분 투자도 괜찮다. 예. 왜? 과소 토지도 아까 이렇게 해서 토지로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투자처는 이 노란 점선에 들어가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땅은 직접 투자보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바른 투자 김창희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